내 인생에 다시 희망이 찾아올 수 있을까? 여기, 영국의 한 가정집. 굉장히 지쳐 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직전까지만 해도 운 것처럼 보이는 여성은 몹시 초췌하고 힘들어 보이는 얼굴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성은 한국 덕분에 인생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사는 크리스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금 사랑하는 한국인 남편과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요? 바로 제 전남편 때문이에요. 저와 제 전남편은 한 동네에서 나란히 자라난 이웃 사촌이었어요. 부모님들끼리도 친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어울려 지내서 사실 10대 시절의 추억은 제 전남편과 온통 함께였죠. 사실 저는 그 친구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미있는 애네? 라는 생각이었고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칠 만한 행동들도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보이고 설레고 수줍어지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싶어서 한동안 피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해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대체 자기를 왜 피하냐고 하더라고요. 우물쭈물하고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믿지 못할 이야기를 해리가 했습니다. 해리도 절 오랫동안 좋아했다고요. 저랑 똑같이 언젠가부터 제 일거수일투족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대요. 그렇게 해리와 저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왔기에 서로를 잘 알고 있어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어요. 보통 제가 좀 서운함을 말하며 토라지곤 했는데 언제나 해리가 따뜻하게 절 감싸주곤 했죠. 친구들 모두 다른 건 몰라도 너희 커플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어쩜 그렇게 잘 맞느냐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사실 부모님끼리의 인연도 좀 남다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고 그 친구 부모님께서는 정육점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가는 고기와 햄은 모두 그 친구 부모님께 받아다 썼습니다. 고기도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오시고 햄도 직접 만드시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마트에서 사 먹는 햄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매일 공급받는 신선한 고기를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구워서 내어주니 맛이 없을 수 없고요. 손님들도 이 집은 빵도 맛있고 야채도 신선하고 소스도 특별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햄과 고기가 정말 특별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셨죠. 저희는 좋은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그 친구 부모님은 저희 가게가 꾸준히 소비를 해주니 환상의 콤비라고 주위에서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맛집 불모지인 런던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맛있는 가게로 소문이 나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가게가 되었고요. 부모님 가게가 꽤 잘 된 덕에 저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단란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부모님 가게는 안정적으로 장사가 잘 됐고 저는 하나씩 일을 배우며 일이 끝나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어요. 그 친구도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기로 해서 부모님 가게를 돕고 있었는데요. 저희 가게로 배달을 올 때 잠깐씩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재미도 있었죠. 하루하루 소박하지만 작은 즐거움이 곳곳에서 팡팡 터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청혼을 받았어요. 양쪽 부모님께서 너무나 행복해하시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간 이어온 우정이 아이들의 결혼으로 완성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며 정말 좋아하셨죠. 결혼 후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좀 더 본격적인 사장 역할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들께서는 가게를 물려받는 저희들의 성실함과 밝은 태도를 예쁘게 보아주셔서 다행히 잘 자리 잡고 있었죠. 매일매일 바빴지만 퇴근 후에는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뭐도 해주자 여행도 가자 하며 서로에게 위안과 힘을 주곤 했죠. 바쁜 건 참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비극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사실 살이 좀 빠지시는 것 말고는 건강상 문제가 없으셨는데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 운동 중이시라 살이 빠지셨다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땐 대장암 사기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손이 떨리더군요. 더 슬픈 건 어머니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악화가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영국은 공공의료 체계라며 뭐가 걱정이냐고 하시겠죠? 바로 그 공공의료가 문제라고 전 생각해요. 대내외적으로는 공공의료 최강이고 병에 걸려도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 암 선고를 받고도 62일 내에 치료를 받는 환자가 55% 미만인 것 알고 있으신가요? 영국 전공의들의 급여가 15년간 25% 정도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공공의료 소속 의료인은 공무원 같은 신분인데 영국 은행들이 흔들릴 때 은행을 살리느라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 임금이 6년가량 동결되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의 연금 납입액이 증가하고 면허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비용도 상승하고 숙소도 원래 무료였는데 유료로 전환되고 이래저래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조건이었던 겁니다. 대우가 좋지 않으니 의료진들이 영국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요. 진료 대기 기간이 짧으면 4개월에서 8개월 정도인데 그건 운이 좋은 거고 보통 1년에서 2년을 잡아요. 긴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뿐인가요? 응급실에서 4시간 이상 대기하는 환자들도 50%가 넘어가죠. 이런 상황이니 암 환자라고 해도 쉽게 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암 환자를 일반 주치의가 긴급 의뢰하면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고 62일 안에 1차 치료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완료한 사람들이 지금 55% 미만인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행하게도 치료를 제때 받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급성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고령 환자의 3분의 1은 더 이상 입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데 그분들이 병상의 62%를 차지하고 있다니 우리 어머니같이 급한 분들을 먼저 치료해주면 안 되냐는 저의 절규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하기사 저 같은 서민의 울부짖음이 저 위에 있는 분들한테 들릴 리가 없죠. 간으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한시가 급한데 치료 자체가 더디가 시작되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 비효율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6개월째 치료가 들어가긴 했는데 처치를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진단 후 제대로 치료를 다 받아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시다니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제 옆에 있고 남편도 위로를 해줬기에 다시 힘을 내보려고 했죠. 어머니의 허무한 죽음도 시간이 흐르니 상처에 딱지가 안 듯이 서서히 나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너무 우울해하셔서 제가 큰맘 먹고 여행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여행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아버지를 미쳐보지 못했다고 해요.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부주의로요. 다 제 탓 같았습니다. 내가 여행을 보내드리지 않았다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곱씹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란 생각으로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온통 저를 욕할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저는 세상과 점점 단절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 탓이 아니라고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 가게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가게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겨웠습니다. 간혹 눈치 없는 손님들이 아버님 일을 꺼내며 어줍잖은 위로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가게도 내팽개치고 집에서 울기만 하고 잠을 못 자니 술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남편 가게는 2호지점도 냈어요. 그러면서 인력이 꽤 필요했는데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들이 함께 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혜리가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2호지점을 내면서 인테리어 비용과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 미안한 말이지만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좀 쓰면 안 되겠냐고요. 그 보험금을 2호지점 내는데 쓰고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돌아가신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라고요. 잠깐 고민을 했는데 제가 쓰기에는 너무 괴로운 돈이라 남편에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동창들이 합세해서 함께 운영을 한다니 망할 염려는 없을 거란 믿음도 있었고요. 다 같이 같은 학교를 나오고 오랫동안 봤던 친구들이라 정말 믿을만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온전히 일을 못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고마웠죠. 바쁜 와중에도 제 정신과 상담도 함께 따라다녀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좀 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가게 확장을 하고 한 6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남편 마음이 확 떠섰던 것 같아요. 영국은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대신 지피라는 지역보건의에게 진료를 우선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견을 보내줘야 전문의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제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 전문의에게 진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의 경우는 유일하게 셀프로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찾아보아서 병원을 옮긴 상태였죠. 그런데 이 병원도 역시나 예약도 힘들고 오래 걸렸거든요. 집에서 좀 멀기도 했죠. 병원에 데려다주는 길이 막히니까 빨리 가게에 돌아가 봐야 하는데 집 근처 병원을 놔두고 멀리 가야 해서 이 모양이라며 지역보건의가 전문의를 볼 필요까지는 아니라는데 꼭 병원을 옮겼어야 하냐며 짜증을 버럭 내더라고요. 남편이 가게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니까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길이 막힐 줄 몰랐다고요. 그랬더니 제게 너는 바보냐며 여기는 상습교통정체구역인데 모르긴 뭘 모르냐고 빈정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배려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2호 지점을 내고 우리 가정을 위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사는데 너는 너의 감정에만 취해서 비련의 여주인공 놀이를 하고 있다며?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인데 매일같이 우는 것도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집에 들어와서도 편하게 쉴 수 없어 너무 힘들다고요.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해줬던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짜증내는 얼굴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매장에 다시 나갔죠. 문제는 제가 꽤 오랫동안 가게를 좀 등한시한 탓에 단골 고객들이 이미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2호 지점에 매진하느라 1호 지점은 거의 버려둔 상황이라 1호 지점은 아르바이트생 2명을 돌려가며 썼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의 불친절과 비위생 때문에 구글 평점은 바닥이 되어 있었고요. 설상가상으로 근방에 꽤 괜찮은 샌드위치 가게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마음을 다잡고 청소를 하고 좋은 재료를 들여놓고 손님들을 기다렸지만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 사놓은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져 결국 버리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가게를 지키면 예전의 명성이 있는데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가게인데 이렇게 망가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던 제게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양심에 찔려서 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과 다 함께 2호 지점을 열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친구들 중에 홀을 맡아준 친구는 제 절친이었거든요. 그 절친과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사실 친구들은 공공연히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게 언제나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다 함께 뭉쳐와서 한 번씩 집에 찾아와서 밥도 먹고 갔는데요. 2호 지점을 맡아 언제나 열심히 일해주는 친구들을 위해 제가 도시락도 싸다 줬었는데 그중 한 명과 남편이 바람이 났다니 말이 되나요? 뭘 잘못 알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적어도 내가 본 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후배가 지금 빨리 가게 문을 닫고 2호 지점을 가보라는 거예요. 가면 알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도 함께 일하는 친구들 중 한 명이 잔업이 남아서 좀 늦을 거라고 했어요. 다들 일하는 중일 텐데요. 후배의 손에 이끌려 2호 지점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도착해서 제가 본 광경이요? 우리 아빠의 사망보험금을 투자해 차린 가게에서 내 남편과 제 절친이 서로 죽고 못 사는 표정으로 주물럭거리며 쪽쪽거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옆에서 후배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가끔 2호 지점에 잔업이 있다고 말하고 늦게 들어온 적 있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는 잔업은 바람피는 건 언니는 본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 그룹 채팅방을 보여주더라고요.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나 오늘 본업을 좀 하고 와야 해. 그래야 좀 덜 징징대지. 아주 온 세상의 짐은 혼자 다 짊어지셔서 피곤해 죽겠다. 이 피곤한 본업이 나라고? 그리고 내려보니 다른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혜리는 잔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본업을 챙기러 가면 잔업은 언제 하려고? 잔업에 좀 더 애정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여기에 뭐라 답했을까 벌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내려보니 실소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만간 본업 그만둘 거잖아. 우선 빼먹을 거 다 빼먹고.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다들 아는 사이인데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남편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야지 했는데 전 뭘 하고 있던 걸까요? 남편에게 따지니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건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털고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집에서 우울해해서, 제가 징징거려서.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남편과 더 살아서 무엇하겠어요. 영국의 이혼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되면 20분도 채 안 걸려서 승인이 나죠. 그렇게 저의 빛나는 20대와 첫사랑은 법원 서류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할까 싶었어요.
주변에서는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달래줬지만 들리지 않았죠. 이때 제 주변에 남은 친구들과 후배들이 힘을 줬습니다. 부모님 가게가 있고 제가 열심히 하면 옛날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요.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2호 지점은 가게 이름도 바꿨으니 부모님이 운영하던 당시 명성은 제가 잘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영광 되살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죠. 샌드위치 속재료요. 늘 편하게 받아 쓰던 곳은 이제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되었으니 가게를 바꿨고 제 입맛에는 괜찮았거든요. 이만하면 고기도 햄도 괜찮다 싶었는데 손님들 입맛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매출에 저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전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의 딸이기도 하니까 외면하시진 않을 거란 생각이었죠. 하지만 웬걸요. 고기도 햄도 공급해주긴 어렵다고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과 제 절친은 저희 가게 건너편에 샌드위치 가게를 냈더라고요. 포스터에는 모두가 그리워하던 그 샌드위치의 맛 완벽 구현이라고 써놓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워하던 샌드위치 맛은 미안하지만 남편 가게라며 저희 가게 맛은 예전만 못하다고 후기를 남기는데 온 세상이 더 살지 말라고 등을 떠미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여기까지인가 보다. 신변 정리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뭘 많이 가진 것도 아니라 정리가 어렵진 않았는데 제일 걸리는 건 부모님 가게였습니다. 굉장히 잘 되는 건너편의 전 남편 샌드위치 가게가 뻔히 보이는데 부모님의 샌드위치 가게가 너무나 초라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가게가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데 마치 부모님이 쓸쓸하게 서 있는 것 같더군요. 의욕이 있고 좋은 사람이 와서 이 가게를 잘 운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게를 내놨습니다. 여러 명이 보러 왔는데 다들 쓴 지 오래된 부엌, 용품과 관리하지 않아 낡은 상태를 들먹이며 트집을 잡더군요. 시세보다 싸게 내놨는데 정리도 참 쉽지 않네 하고 한숨을 내쉬던 나날들 어느 날 밝은 미소의 한국 남자가 가게를 보러 왔습니다. 이 한국 남자 말이 꽤나 많더라고요. 가게를 보러 왔는데 대뜸 첫 마디가 식사하셨어요? 인 거예요. 오지랖도 넓네. 초면인데 무슨 식사 이야기를 하나 싶어 곧 할 거라고 대강 넘겼습니다. 남자는 이것저것 둘러보더니 가게가 몹시 마음에 든다고 했고 일사천리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제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겠다 싶어 마음도 좀 개운해졌죠. 그런데 한국 남자가 절 부르더라고요. 아까 식사 안 하셨댔죠? 저도 안 했는데. 같이 식사하실래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무슨 식사를 하겠어요. 그랬는데 한 번 더 묻더군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디 레스토랑 가기 뭐하면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서 사다가 먹을까요? 괜찮은 곳이 새로 생겼던데 라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습니다. 남자가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실례를 했나 봐요. 죄송해요 하는데 주책맞은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제 옆에서 1시간 넘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남자도 참 어이없겠다 싶어 그간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왜 생판 처음 본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주책 맞지만 한 번쯤은 어딘가에 다 털어놓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 한국 남자 참 특이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더니 묻더군요. 정말 고생이 많았네요. 그런데 가게 팔고 뭐 하려던 거였어요? 부모님 가게 물려받고 했던 일이 샌드위치 가게면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생판 처음 보는 남자에게 내가 세상을 뜨기 전 신변 정리 중이에요 할 수도 없고. 어색하게 웃으며 넘기려고 하는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해요. 귀한 목숨인데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려는 음식점에 나와 일을 하면 어때요? 제 이름은 앤디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 눈을 동그랗게 뜨니 남자가 씩 웃어주는데 갑자기 저도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이렇게 편하게 웃어본 적이 있던가?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웃었던 날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 한국 남자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따로 할 일이 없던 터라 인테리어 단계부터 나와 간단한 청소도 도와주고 인부들과의 소통도 도왔죠. 그런데 사실 업종은 좀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수트를 팔 거라고 했거든요. 이름은 부대찌개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스팸을 넣은 찌개라니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스팸은 영국에서는 아주 싸구려 음식이거든요. 싸구려 고기로 만든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나 먹는 음식. 게다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 너무 시뻘건 거예요. 제 가게도 아닌데 이런 게 영국에서 먹힐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아무리 한류가 뜬다지만 무난한 삼겹살집도 아니고 이런 걸 계획하다니. 내심 앤디가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웃음을 잃게 된다면 좀 슬플 것 같았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괜히 찬물을 끼얹는 건가 하고.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하니 막 웃더라고요. 영국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쌀쌀하고 춥잖아요. 그럴 때 이 부대찌개만 한 게 없어요. 영국 날씨에는 부대찌개를 한번 맛보면 다들 헤어나오지 못할걸요. 앤디 말로는 제가 연이은 불행에 정신을 좀 빼놓고 사는 동안 한류 바람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찌개 문화에는 큰 거부감이 없을 거고 스팸에 대한 인식도 맛을 보면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할 거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하기사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넷플릭스의 드라마 K-팝이 엄청난 건 알고 있었을 정도이니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거부감이 좀 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앤디가 음식 연습을 하면서 제게 여러 번 맛보여줬는데 이 맛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 차갑게 굳어버린 속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맛이었어요. 앤디 말로는 한국인들은 이런 국물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앤디 추천대로 흰 쌀밥과 함께 먹어보니 그 또한 조합이 너무나 좋았고요. 제대로 식사를 못 챙겨 먹은 지 한참 됐었는데 앤디의 부대찌개 덕에 든든한 식사를 챙겨 먹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맛을 보고 나니 확신이 서더라고요. 스팸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요. 입에 넣기까지가 어렵지 넣고 나면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오픈 준비를 하는 동안 중간중간 시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비가 오고 을씨년스러운 날씨가 되면 작은 컵에 부대찌개와 흰 쌀밥을 담아줬어요. 그리고 스팸인 건 처음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스팸은 영국의 스팸과 맛이 좀 다른데 굳이 스팸이 들어간 걸 알려서 거부감을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가게를 오픈하고 스팸에 대해서 알려주자는 생각이었죠. 저희의 시식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시식을 하고 나면 눈이 동그랗게 커졌었거든요. 다음날은 친구를 데리고 왔고 다음날은 언제 가게가 오픈하냐는 문의가 이어졌죠. 자신감이 꽤 붙었는데 그래도 오픈 첫날은 떨리더군요. 새벽부터 나가서 가게 오픈 준비를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연 순간 우리 앞에 늘어서 있던 긴 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식을 했던 분들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찾아와서 이 맛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하는 손님들의 반응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앤디의 완벽한 레시피, 정성을 다한 서비스로 단숨에 입소문이 퍼졌죠. 알고 보니 저희의 부대찌개 가게 오픈 소식이 동네에 꽤 퍼졌더라고요. 남녀노소 누구랄 것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오픈을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앤디도 자기 생각 이상으로 장사가 잘 된다며 싱글벙글이었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이런 바쁜 일상을 보내니 안 좋은 생각은 저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앤디와 저는 점차 가까워졌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연애를 하는 것처럼 서로를 챙겨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우리 앞엔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런던의 요동치는 물가에 따라 식자재 값은 치솟았고 우리 가게 옆에 또 다른 스튜 가게가 들어와 한국의 매운맛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우리 부대찌개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항의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누군가 일부러 넣은 것 같았어요. CCTV를 달아놓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그 사건으로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악의적인 소문은 번져만 갔죠. 설상가상으로 그때부터 쓰레기 고기로 만든 스팸으로 스튜를 만들어 판다며 악성 댓글과 불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음해하려 작정한 것 같았죠. 앤디와 전 밤낮으로 고군분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가게는 연일 텅 비었고 가게 앞에 늘어서 있던 그 줄들은 다 환상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시 술병을 잡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해 잠들었다 깨면 온통 눈물 범벅인 얼굴. 한숨만 폭폭 내쉬며 며칠씩 가게의 얼굴도 내밀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앤디가 묵묵히 제 곁을 지켰죠. 술에 절어 쓰러진 저를 부축하고 달래주던 앤디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도네요. 그런데 앤디는 해리랑 달랐습니다. 한결같이 제게 믿음을 줬고 가장 최악인 순간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었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제게 힘을 준 앤디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린 힘을 합쳐 가게를 살리기로 마음먹었죠. 우선 메뉴를 새롭게 구성했어요. 한국의 감성과 영국의 입맛을 조화롭게 담은 영국식 부대찌개를 선보인 거죠. 청양고추 대신 홍고추를 사용해 매운맛을 낮추고 양파를 듬뿍 넣어 달콤한 풍미를 더했어요. 그리고 부대찌개에 대해서 K-팝 스타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편집해서 매장에 영상으로 틀어주고 또 SNS 채널에도 홍보를 시작했어요. 식당 인테리어에도 한국적 요소를 좀 더 가미했죠. 그리고 한국 식당이니 한국스럽게 먹방 마케팅도 했어요. 유명 인플루언서를 초대해 먹방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앤디의 아이디어였는데요. 이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런던의 젊은 층 공략에 성공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애썼던 우리. 그 모습을 보며 제 맘속에선 앤디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동업자를 넘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가게는 이전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걸 앤디가 전화위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가게는 인기 매장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웨이팅 행렬이 길게 늘어설 정도였죠. 한국계 잡지사에서 우리 식당을 취재하는 날 앤디와 뜨거운 포옹을 했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샌드위치 가게를 방문해 주시던 단골 고객님이 앤디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저와 앤디를 보며 오 크리스틴. 다행이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너 남편 정말 잘 만났다. 부부가 함께 이렇게 가게 운영을 하니 외롭지도 않고 정말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대뜸 앤디가 끼어들더군요. 맞아요. 크리스틴이 남편 잘 만났죠? 저희 곧 결혼하는데 조만간 결혼 기념으로 우리 가게가 세일 이벤트를 크게 할 거예요. 어때요?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손님이 나간 뒤 새빨개진 얼굴로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앤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머섭게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기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몹시 망설여졌습니다. 앤디가 좋은 사람은 맞아요. 저도 어느 순간 마음이 커졌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연이어 떠나보내며 내가 불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사실 아직도 그 생각을 떨쳐버리질 못했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불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 같아서 당신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된다고요. 앤디는 내가 엄청나게 행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니 그런 이유의 거절이라면 사양한다고 우리는 함께할수록 잘 될 거라며 웃어줬습니다. 제 걱정을 아무렇지 않게 날려버리는 듯한 웃음과 확신의 참말투에 저도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 햇살 같은 웃음으로 저를 웃게 한 남자 앤디와 함께하기로 했죠. 앤디 말대로 정말 가게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운도 따랐어요. 한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덕분에 더 잘 된 것도 있죠. 이제는 체인 문의가 들어와 신중히 검토 중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는 아주 작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앤디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터라 저희끼리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진행했는데요. 휴가철에 맞추어 신혼여행 겸 한국에 곧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진짜 한국의 맛도 즐기고 또 다른 메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죠. 절망으로 무너져갈 때 찾아온 한국 남자, 그리고 한국의 음식 덕에 인생의 햇볕이 다시 든 느낌이라 전 정말 한국이 좋아요. 한국의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한류 바람이 영원히 잠들지 않기를 기원하며 메일을 마칩니다. 행운의 나라 한국에 살고 계신 모두들 행복하세요.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한참 발전해야 하는 나라 아닌가요? 굳이 한국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일본의 한 세미나장. 미모의 미국 여교수가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일본을 한참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일본 교수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이 미국 교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CLA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제니퍼 스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태어나 처음으로 한국에 갔다 오고 제 생각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에 있어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 저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 관광 활성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사실 아시아 관광 시장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학과장님의 부탁을 뿌리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 위주로 자료를 준비해 갔어요. 세미나장에 도착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온 토시히로 나카무라 교수가 다가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미 만나본 적 있는 분이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나카무라 교수가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는 일본 내 한국어 안내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어를 사용해 안내판을 세우는 것에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영어면 몰라.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어서 일본이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순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척했죠.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잘 몰랐고 선진국인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좀 낙후되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제 차례가 되어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산업 현황을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죠.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안내판을 설치할 때에는 영어나 중국어 위주가 좋겠다고 했어요. 일본은 한국어 표지판이 있다는데 이건 다수의 사용자를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앞에서는 나카무라 교수가 만족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중석에서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온 김민식 차장이었죠. 그는 제 주장이 편견에 가득 차 있다며 반박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관광 인프라가 발전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또 한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 한국인들도 외국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국어 안내판들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어? 게다가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간다 한들 얼마나 소비를 하겠어? 라며 따져 물었죠. 하지만 김 차장은 제 질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로 답했어요. 믿기지 않았지만 그가 제시한 근거들은 납득할 만했어요. 스미스 교수님, 한국을 개발도상국 취급하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고 있고 이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빠르게 개선되고 있죠. 김 차장의 말에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내 반박하고 나섰죠. 김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관광객이 늘고 있다지만 이들이 진정 한국의 매력을 느껴서 온 걸까요?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보다 물가가 저렴해서 온 건 아닐까요? 한국 관광 인프라가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이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나 의료관광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방문한 관광객들도 이런 매력에 이끌린 겁니다. 물가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김 차장의 날카로운 반박에 나카무라 교수는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거들었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건 한일 양국 모두의 과제인 것 같네요. 그런데 김 차장님, 한국 정부와 기업이 과연 그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저는 김 차장이 이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 힘들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죠. 네, 한국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한국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죠. 기업들도 관광상품 개발과 서비스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토시히로 교수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 차장이 제시한 사례들은 구체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가 열변을 토하는 동안 저는 왠지 모를 열등감에 휩싸였어요. 말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관광 경쟁력의 취약점을 꼬집어 보기로 했죠. 김 차장님, 아무리 정부와 기업이 노력한다지만 아직 한국은 관광 인프라 면에서 일본에 한참 못 미칩니다. 서울 시내 호텔만 해도 객실이 크게 부족하고 외국어 서비스는 미흡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한국을 선진 관광국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자 김 차장은 오히려 웃음을 지었어요. 마치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교수님,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특급 호텔 신축이 활발하고 관광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는 중이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한 관광 가이드가 크게 늘었고요. 이제 와서 보면 한국의 약점이라던 것들이 오히려 성장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김 차장의 자신감 어린 답변에 저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어요. 그의 논리에 더는 틈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반박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린 느낌이랄까요. 결국 토론은 김 차장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뜨끔했죠. 내가 한국 관광의 현주소를 얼마나 오판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통계와 자료, 생생한 목소리로 무장한 김 차장 앞에서 편견으로 무장한 제 주장은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토론이 끝나고 김 차장은 다시 한번 한국행을 제안했어요. 직접 보고 겪어봐야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릴 거라면서 말이죠. 그 순간만 해도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제 편견을 깰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한국행을 수락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한국행은 제게 있어 일종의 깨달음의 여정이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광활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에 감탄이 절로 나오더군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 동안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도 인상 깊었죠. 김 차장의 안내를 받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좌석이 넓고 쾌적해서 피로를 싹 잊을 수 있었죠.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안내 서비스까지. 마치 모든 사람을 배려한 듯한 시설에 감동했답니다. 우리가 묵을 호텔에 체크인하고 로비에서 쉬고 있는데 호텔 매니저가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외국인 투숙객이 많은지 영어로 능숙하게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본 호텔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서비스라 적잖이 놀랐죠. 다음날 김 차장의 제안으로 경복궁을 관광했어요. 웅장한 고궁 건축물을 보노라니 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화려한 단청과 단한선, 자연과의 조화까지. 동양 건축미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죠. 경복궁 안내원의 설명도 인상 깊었는데요. 한국사는 물론 건축 양식, 궁중 문화까지 해박한 지식을 쏟아내는 거예요. 궁금한 걸 물어보면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점심으로 광장시장의 먹거리를 맛봤어요. 김 차장이 이것저것 시켜주는데 하나같이 맛있더라고요. 떡볶이, 순대, 만두 같은 길거리 음식부터 갈비찜, 해물탕 같은 한국 전통 음식까지. 매콤 달콤 짭짤한 한국 음식의 매력에 흠뻑 빠졌죠. 사장님들의 인심도 후했는데요. 음식을 많이 드시라며 서비스로 곁들여 주시는 거예요. 오후에는 김 차장이 삼성동 코엑스몰로 안내했어요. 지하에 있는 쇼핑몰이라곤 하지만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백화점, 면세점, 영화관, 아쿠아리움, 서점, 식당가 등 없는 게 없었죠. 한 곳에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매장 직원들도 외국인 손님 응대에 익숙해 보였고요. 김 차장의 배려로 저녁에는 한강 유람선에 올랐어요. 선상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강변을 수놓은 고층 빌딩들, 밝게 빛나는 다리와 공원들. 야경 투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서울만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토시히로 교수가 중얼거렸어요. 서울이 이토록 아름답고 활기차다니. 정말 몰랐던 모습이야. 저 역시 하루 종일 받은 감동과 충격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광경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김 차장이 한국의 2대 도시이자 대표 항구도시라며 꼭 가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KTX에 올라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산하를 감상하는데 토시히로 교수가 감탄했어요. 야, 제니퍼. 저 산세 좀 봐. 정말 아름답지 않아?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아. 부산에 도착해서는 해운대 해수욕장부터 갔는데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백사장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갈매기들이 유유히 비행하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광경이 평화롭더라고요. 저는 한국에도 이런 휴양지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죠.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로 이동했어요. 과거 부산의 대표 달동네였던 곳이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마을로 탈바꿈했다고 해요. 알록달록 색색의 집들과 벽화 곳곳에 자리한 갤러리와 공방. 마을 전체가 거대한 미술관 같았죠. 김 차장은 주민들이 주도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경주로 가서 역사유적지를 둘러봤어요.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 신라 천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었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에 찬란했던 고대사를 엿볼 수 있었어요. 토시히로 교수는 일본 사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감탄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경주를 둘러보고 김 차장이 우리를 불국사 인근의 한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한정식이라면서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설명해 주는데 입맛을 다시는 게 따로 없었죠. 식사를 하면서 김 차장이 물었어요. 한국에 대한 인상이 조금은 달라지셨나요? 저는 밥을 한 숟갈 뜨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죠. 김 차장님, 3박 4일 동안 정말 값진 경험을 했어요. 제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았고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에 흠뻑 매료되었죠.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 차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한국에 대해 바르게 안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좋은 인연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시히로 교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난 나날을 되새겨봤어요. 불과 나흘 만에 한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이토록 송두리째 뒤바뀌다니. 경이로운 경험이었죠.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놓쳤던 것들이 너무나 아쉬웠고 앞으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다짐했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으며 생각했죠. 한국에 대해 참 많이 몰랐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나라가 가진 매력과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야겠다고요. 김민식 차장과의 만남 그리고 한국에서의 나날이 저에겐 커다란 깨달음이자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짧은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좀 더 알고 싶었어요. 한국의 IT 기술 발전상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이라는 미국인들의 추천이 많았습니다. 검색 끝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았어요. 실리콘밸리를 연상케 하는 첨단 기술의 메카라고 하더라고요. 김 차장님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판교도 가보면 안 되겠냐고 했죠. 친절한 김 차장님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미래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유리창으로 둘러싸인 고층 건물들, 녹지와 조화를 이룬 환경 친화적 설계까지.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를 연상케 했죠. 우리가 향한 곳은 카카오 본사였어요. 한국의 대표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만든 IT 공룡이죠. 로비에 들어서자 앱 속 캐릭터 조형물들이 방문객을 반기더라고요.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회의실에 들어가니 카카오의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가 하면 증강현실 게임도 즐겨봤죠. 특히 카카오 미니라는 AI 스피커가 신기했는데요. 말을 걸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정보를 찾아주더라고요. 마치 영화 그녀의 사만다를 연상케 했죠. 김 차장의 설명에 따르면 카카오는 단순한 메신저 앱을 넘어 모바일 결제, 금융 콘텐츠 사업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해요. 카카오톡 하나로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고 쇼핑까지 할 수 있으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네이버 본사였어요. 한국의 대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IT 대기업이죠. 녹음이 우거진 사옥 앞마당에 들어서자 마치 공원에 온 듯한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로비 한편에는 거대한 책장과 서점이 있어서 독특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회의실에 모인 네이버 관계자들은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에 대한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파파고라는 AI 통번역 앱이 인상 깊었는데요. 50여 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준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저는 파파고 앱으로 한국어로 말을 걸어봤는데 영어로 술술 통역되는 게 마치 마법 같았어요. 토시히로 교수도 연신 놀라워하며 말했죠. 이런 기술이 현실화될 줄은 몰랐어.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는 날이 멀지 않았군. 저 역시 가까운 미래의 세계인들이 파파고 덕분에 자유롭게 소통하게 될 것만 같았어요. 오후에는 김 차장의 안내로 스타트업 캠퍼스를 찾았어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의 스타트업 씬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캠퍼스에 들어서니 젊은 개발자들과 창업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유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휴게실 등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우연히 만난 한 스타트업 대표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대학교 재학 중 창업에 도전해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해요. 김 차장의 통역에 따르면 정부와 대기업,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창업가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은 토시히로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의 미래가 밝구나. 이런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꿔나갈 테니 말이야. 저 역시 스타트업 캠퍼스를 거닐며 한국 미래의 희망을 엿본 기분이었죠. 김 차장은 우리에게 판교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유를 실감했으리라 말했어요. 그의 말맞다나 첨단 기술과 창의성, 젊은 패기가 융합된 판교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죠. 혁신을 향한 한국인들의 열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김 차장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판교에서 본 것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걸 실감했죠.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췄더라고요. 김 차장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혁신을 만들어낼 날이 곧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을 IT 후발주자쯤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선도국으로서의 면모를 똑똑히 봤으니까요. 미래를 혁신하는 기술, 그 중심에 당당히 선 한국. 새삼 존경심이 들었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판교 테크노밸리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이곳이 바로 내일의 세계를 밝힐 희망의 등불이구나라고요. 한국에서의 나날은 제게 잊지 못할 깨달음을 안겨주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나날들이 저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동안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 한국을 바라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이제 그런 잘못된 시선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국과 마주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UCLA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라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문화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게 제 목표예요. 강의실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죠. 바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한국에서의 제 경험담에 귀를 기울였어요. 진솔한 경험을 나누는 게 학생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앞으로도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강단에서 학생들과 공유할 생각이에요.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니 반가운 메일 한 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김민식 차장에게서 온 메일이었죠. 내용인즉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에요. 한국의 학생들과 UCLA 학생들이 서로 방문하며 교류하는 거죠. 반가운 마음에 벅차올라 그 자리에서 답장을 썼어요. 김 차장님, 정말 멋진 제안이에요. 당장 우리 대학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교류야말로 양국 간 우호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성사시켜보죠. 며칠 후 연구실로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제가 한국 여행 후 쓴 에세이가 UCLA 공식 블로그에 실린 거예요. 편견을 깨고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깨달은 경험담을 담은 글이었죠. 학교 측에서는 이 글을 본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공감과 감동을 표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글을 기고해달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캠퍼스에서 저는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한국에서 겪은 에피소드로 인사치레를 대신하게 됐죠.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덕분에 한국이 보고 싶어졌어요. 방학 때 꼭 가보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학기 말 토시히로 교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 한국학 세미나를 열 테니 발표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제는 새로운 한국을 만나다였죠. 주저없이 수락의 뜻을 밝혔어요. 이런 자리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통찰을 나눌 절호의 기회잖아요. 세미나장에 도착해보니 각국에서 온 한국 전문가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한국에서의 배움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털어놨죠.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많은 이들이 제 발표에 공감했다며 따뜻한 학수를 건네왔죠. 토시히로 교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니퍼, 참으로 훌륭한 발표였어요. 당신의 경험이 한국 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죠. 돌이켜보면 한국에서 얻은 깨달음이 저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네요. 제 삶의 이정표가 된 소중한 경험이었죠. 지금도 책상 위에는 김민식 차장이 선물해준 전통 놀이개가 걸려 있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 놀이개를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나날을 되새겨요. 그러면 어김없이 마음이 다잡히곤 하죠.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할 생각이에요. 그 인연이 한미 양국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한국이 가진 역동성과 잠재력, 그리고 포용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죠. 이제 저에게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스승이자 평생 함께할 동반자와도 같죠. 앞으로 펼쳐질 한국과의 동행이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돼요. 한국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한국분들도 모두 행복하고 힘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국을 뒤흔든 부대찌개의 인기 덕에 인생 역전을 한 영국 여성의 사연,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된 미국 교수님의 사연, 이렇게 두 가지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